많은 분들이 저희 리뷰 방송, FOMC 리뷰 방송 기다려주고 계시는데요. 두 분과 함께 하도록 하죠. 모셔볼까요? 하이투자증권 리서치센터의 박상현 전문위원,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문남중 수석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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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상현 위원님은 FOMC 리뷰 방송 함께 여러 번 해주셨고 문남중 위원님은 처음이신가요? 네, 처음입니다. 네. 저도 요 자리 아니고 요 자리에서 뵙는 건 좀 네. 낯선데 네. 요 각도 어때요? 네. 낯설지 않으세요? 괜찮으세요?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네. 네. 자, FOMC 리뷰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좀 어떻게 보셨어요? 비둘기적이었다라는 평가는 대부분 좀 있는데 시장에서 이 정도의 비둘기적인 어떤 포지션은 나올 거다라는 예상도 어느 정도 있었기 때문에 예상 정도였다 아니면 예상보다 조금 더 비둘기적이었다. 위원님 어떻게 보셨어요? 예, 뭐 성명서 내용 자체는 뭐 시장 예상치에 좀 부합하는 정도였지만 그 파월 의장 기자회견 내내 보게 되면 결국 이제 9월 금리 인하에 대해서 뭐 수차례 질문에 대해서 부인을 결국 하지 않았다라는 부분에서 보면 상당히 좀 완화적으로 이제 비둘기적으로 얘기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번 그 FOMC 총평을 내리면 고용에서 시작해서 고용으로 끝났다라는 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용으로 시작돼서 고용으로 끝났다. 한마디로 정해 주셨고 요거는 들을 말이 좀 말씀이 많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문남중 위원님 어떻게 보셨어요? CME 패드워치 툴에서 이미 9월달 금리 인하를 예상을 하고 있었고 아무래도 7월 FMC는 거기에 대한 가이던스를 주지 않을까라는 그 정형화된 틀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은 것 같아요. 다만 저는 뭐 생각하는 게 좀 다를 수는 있는데 일단 너무 연준이 눈치를 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금리 인하를 해도 되는 여건은 만들어졌다고라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사실은 이제 성명서 문구보다는 기자회견에서 주고받는 내용들을 놓고 온다고 하면 오히려 기자들이 훨씬 더 직접적인 얘기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놓고 온다고 하면 이제 대선과 관련된 물론 이제 파월 전 의장은 뭐 정치적인 중립성을 지키겠다는 얘기는 했었지만 네. 아무래도 최대한 좀 미국 대선 가까이 오기 전까지는 좀 최대한 좀 이 정책 변화를 주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뉘앙스도 저는 좀 느꼈기 때문에 파월 전 의장이 상당히 고심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좀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상대로 금리는 동결했고 8회 연속입니다. 5.25%에서 5.5% 수준 유지를 하고 있고 이게 2001년 1월 이후 최고 수준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보면 노동시장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좀 이제 중요해지면서 주 후반으로 가면서 노동지표, 고용지표가 좀 많이 또 고용보고서가 나오기 때문에 실업률도 이제 발표가 되죠.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또 관심도가 옮겨가고 있는 양상입니다. 하나하나 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벌써부터 채팅창에는 우리 라라라님이 이제 기억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문남중 위원님은 올해 금리 인하 2회 전망 의견을 유지하시는지. 그러니까 제가 사실 질문 드리려고 한 부분을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기억을 다 이렇게 해주시고 질문을 해주고 계시는데 사실 문 의원님은 이번 FOMC에서의 인하를 좀 예상을 해주셨잖아요. 네. 물론 소수 의견이긴 소수 했습니다만 네. 그때도 좀 강력하게 주장을 해주셨는데 결정 보고 어떠셨어요? 아쉬웠죠. 다만 그래도 미국 증시가 크게 올랐기 때문에 저는 거기서 이안을 좀 찾았고요. 제가 뭐 CME 패드워치 툴만 놓고 온다고 하면 그냥 집단지성에 따라서 9월달 뭐 인하할 거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제 제가 보는 데이터들을 놓고 온다고 하면 이미 연준의 금리 인하 환경은 마련됐기 때문에 사실 현재 상황도 저는 좀 늦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거든요. 사실 실업률 관련해서 미국의 경기 침체를 시사하고 있는 쌈의 법칙을 만든 쌈이라는 인물 그리고 더들리 전 연은 총재들의 발언들을 놓고 온다고 하면 좀 금리 인하가 좀 늦을 수도 있다. 이게 좀 나중에 경제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이런 발언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하고 동일한 생각을 좀 갖고 있어서 최대한 좀 금리 인하를 좀 해주는 게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보면 미국 경제에 좀 부정적인 영향력을 좀 최소화시킬 수 있다는 생각이 있어서 이제 빠르면 6월, 늦어도 7월달 금리 인하 가능하다 얘기했는데 일단 9월달 금리 인하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기 때문에 이를 놓고 온다고 하면 오히려 고민이 더 많아졌어요. 왜냐하면 미국 대선 전후로 사실 통화정책 변화 주기가 저는 어렵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고민하고 있어서 좀 명확한 답을 좀 드릴 수는 없는데 이 생각이 정리되는 대로 좀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각이 네. 정리되는 데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어쨌든 오늘 FOMC만 보신 어떤 내용들 분석을 좀 들어보겠고 문남중 의원님은 그렇다면 말씀해 주신 더들리 뉴욕 연은 총재라든지 오늘
오늘 또 결정을 보고 채권왕이라고 불리는 건들락도 오늘 인하했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더라고요. 그렇게 네, 약간 맞습니다. 그를 네. 같이 하시는 의견을 계속 내주고 계십니다. 박상현 의원님은 9월 인하 가능성을 원래부터 좀 예상을 하셨었나요? 예, 뭐 네. 9월하고 12월을 저는 생각을 좀 2회. 네. 했었고 뭐 이번에 금리를 내려줬으면 사실은 뭐 더 좋았긴 했지만 사실은 뭐 우리가 저도 뭐 고용시장 자체에 뭐 여러 가지 이제 둔화라든지 냉각 속도에 대해서 사실은 좀 말씀을 드렸는 것 같고 근데 한 가지 이제 그 저희가 2분기 GDP 성장률을 보게 되면 생각보다 상당히 좋았고요. 또 내용적으로 보자면은 이제 소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좋았고 더더구나 그렇죠. 이 투자 부분에 있어서 우려보다는 상당히 좀 좋은 어떤 흐름을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네. 굳이 서둘러서 이제 그 연준이 금리를 내릴 필요성이 좀 많이 줄었다. 뭐 만약 2분기 성장률마저도 조금 이제 부진했다라고 하면 뭐 이번 달도 뭐 소수 의견이지만 뭐 이런 얘기 나왔을 텐데 뭐 여전히 좀 성장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제 견조한 모습을 좀 보였고요. 이제 9월 금리 인하를 이제 보는 부분에 있어서는 뭐 오늘 약간 제가 고용이라는 부분을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뭐 고용 시장의 어떤 둔화 흐름 또 뭐 우리가 뭐 다들 얘기하시는 이제 연준의 두 가지 목표 거기에 이제 물가하고 고용을 뭐 동시에 강조했다라는 측면은 결국 이제 금리 인하라는 부분을 명시적으로 사실은 이제 나타낸다로 저는 해석을 했고요. 또 이제 9월 금리 인하를 사실 보는 부분 자체는 이제 정책 실기 문제가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7월을 안 한 게 나중에 가서 뭐 실기였다라고 평가할 수 있긴 하지만 여하튼 거기서 더 늦어지면 9월에서 더 늦어지면 정말 이제 실기에 대한 얘기. 그러니까 9월에 못 내리게 되면 11월은 정치적으로 어렵죠. 그럼 이제 12월에 내려야 되던데 근데 그 사이에 뭐 미국 경제가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그래서 9월에 대한 가능성을 좀 보고 있는 부분들이고 또 뭐 아무래도 아까 말씀하신 이제 대선 부분도 사실 11월은 뭐 거의 불가능한 부분들인 거예요. 금리 정책을 뭐 변경하기에는 그렇게 보면 사실은 9월이 또 그 부분에서 또 적긴 부분들이고 또 세 번째 부분은 사실 뭐 미국 경제하고는 조금 별개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가장 최근에 이제 금리를 내린 게 뭐 팬데믹을 제해놓고 보면 이제 2019년 7월이었습니다. 2019년 7월에 그 성명서 내용을 보게 되면 그 금리 인하의 명분으로 제시한 게 이제 물가도 뭐 이제 안정세를 보이는 거 더불어서 글로벌 경기 환경 자체가 이제 불확실하다라는 부분을 이제 갖고서는 이제 금리를 내렸거든요. 근데 지금의 상황들, 그러니까 미국 경기는 견조하다라고 하지만 지금 중국, 유로, 뭐 일본 다 지금 비미국 경제 자체는 상당히 조금은 네. 경기가 좀 안 좋은 상황, 그러니까 경기 회복 동력이 약해진 상황들이죠. 그래서 아마 어찌 보면 이제 19년 7월에 금리를 내렸던 상황하고 상당히 유사하다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이제 9월에 금리 인하 가능성을 상당히 높게 볼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이번 그 기자회견 하나 좀 이제 눈에 띄는 게 그 파월 의장이 이제 뭐 경착륙 얘기를 할 때 경착륙이 아닐 거다라는 부분을 분명히 제시를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이제 시장이 뭐 페드워치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9월달에 50bp 금리 인하를 이제 25bp 금리 인하 확률은 제로입니다. 오히려 50bp 뭐 이러한 금리 인하는 상당히 높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어떤 선을 그어준 부분들인 네. 것 같고요. 그 의미 자체는 저희가 뭐 지난번에도 와서 말씀드렸지만 금리 인하의 성격이 뭐냐라는 부분에서 50bp라는 부분 자체는 경기 경착륙을 사실 의미한다라는 부분에서 보면 시장이 그렇게 달가워할 수 있는 금리 수준은 아닐 것 같고요. 오히려 25bp씩 그 경기 경착륙에 대한 리스크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25bp 내린다고 하면 사실은 저희가 이제 기대했던 경기는 연착륙이 되면서 물가가 둔화됐기 때문에 금리를 내릴 수 있는 이 환경이 됐다라는 부분에서 오히려 주식시장이라든지 이러한 쪽이 좀 환호할 수 있는 그 환경이 오히려 이번 기자회견 이런 것들을 통해서 더 확인되지 않았나 좀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 FOMC 전에 골드만 쪽에서는 2%대 이 목표 물가를 굉장히 많이 강조하잖아요. 근데 이번에 요거를 좀 철회할 수 있다. 굳이 2%까지 안 가더라도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요거는 또 명확하게 인플레가 2%를 향해서 지속해서 뭐 목표 이런 걸 다시 한번 제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2%까지 꼭 가겠다. 근데 지금 추세로 보면 내려가고 있지만 그럼 그 안에 만약에 또 튄다면 9월 인하도 물 건너갈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세요? 최근에 이제 그 물가가 발표될 때 네. 세부 항목들을 놓고 온다고 하면 지금 미국은 5월 말부터 드라이빙 시즌에 들어갔기 때문에 네. 아무리 예전만큼 그 수요가
낮아진다고 하더라도 그 감안해도 지금 휘발유를 중심으로 에너지 가격 하락폭이 상당히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특히 드라이빙 시즌이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 영향을 미치는 지표가 사실 7월에 발표되는 6월 물가 지표에 해당되는데 뭐 아시다시피 지금 5월 소비자 물가, 5월 PC 그리고 이번 달 발표되는 물가 지표를 놓고 본다고 하면 상당히 고무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다음 달에 발표되는 물가 지표 역시 이 기조가 좀 영향을 받을 여지가 있기 때문에 사실 뭐 물가 목표 2% 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사실 이게 목표이기 때문에 네. 굳이 2%를 맞출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시장에선 자꾸만 2%까지 도달을 해야 된다는 그 고정관념이 좀 있어서 거기에 대한 생각들의 변화가 좀 필요하다 생각을 하고 있고 7월 FOMC 이전에 그 파월 연준 의장이 이제 5월 PC 결과 확인하고 나서 CPI를 확인했을 때만 해도 공개 속상에서 아무 말 안 하다가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다시 둔화되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공개 속상에서 이제 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이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발언들을 많이 하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할 때 또 하나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1년 안에 물가가 2% 정도까지는 충분히 내려갈 수 있다라는 발언들도 있어요. 그래서 연준 내부에서도 놓고 본다고 하면 2%를 맞추기보다는 2% 정도의 근접하는 그 속도가 생각보다 빨라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이제 하반기 특히 시장에서는 이제 9월달 금리 인하 한다고 얘기했던 것처럼 금리 인하를 하려고 하는 것 같기 때문에 저는 2% 물가 충분히 뭐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을 감안한다고 하면 시간이 뭐 걸릴 수는 있겠지만 달성 가능한 부분들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위원님도 의견 물가에 대해서는 비슷하신가요? 어떠세요? 예, 뭐 비슷한 네. 얘기고요. 뭐 당장 2% 물가를 네. 맞추기는 뭐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건 이제 뭐 임대료라든지 이러한 부분의 물가가 뭐 둔화는 되고 있지만 그 속도가 뭐 생각보다는 저희가 이제 생각했던 속도보다는 상당히 더딘 상황들이고. 근데 오늘 파월 의장도 얘기했듯이 이제 물가와 관련돼서 이제 그 소위 이제 상품 물가, 이제 재화 물가 자체가 상당히 이제 하락 압력을 좀 받고 있다. 그것이 이제 이전과는 다른 모습이다라고 이제 표현한 부분을 보게 되면 뭐 결국 이제 이번 달 발표된 7월 소비자 물가라든지 이런 것들도 상당히 좀 안정세가 유지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좀 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를 2% 달성하느냐 뭐 이 부분이 결국 그동안 모든 금리 인하에 초점이 맞춰졌다라고 이제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오늘 사실 그것에 큰 변화가 있었던 거죠. 물가뿐만 아니라 고용에 대해서도 신경을 쓴다. 물가가 뭐 이게 흐트러지지만 않는다라고 하면 고용 시장의 어떤 안정을 위해서도 금리를 충분히 내릴 수 있다라는 부분을 이번에 명시적으로 사실은 좀 보여준 부분들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주식 시장이라든지 채권 시장, 뭐 외환 시장의 여러 가지 변동성이 사실 뭐 이렇게 크게 보면 이제 금리 인하에 사실은 반응을 했고요. 근데 한편 이제 좀 이제 유가라는 부분 자체 좀 최근에 좀 다양한 안정을 보다가 오늘 유가 거의 4% 넘게 네. 사실은 뭐 이스라엘하고 이제 이란과의 어떤 긴장 관계 때문에 올랐는데 사실 이 부분이 뭐 아직 그게 양측의 어떤 전면전으로 가지는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긴 하지만 뭐 세상은 또 모르는 일이니까요. 네. 만약 그러한 식으로 해서 유가가 뭐 만약 진짜 전면전이 된다라고 하면 유가가 뭐 거의 뭐 100불 가까이 갈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들이어서 이제 그때 되면 이제 물가 압력이 다시 커질 수도 있는 가능성은 있죠. 가능성은 작지만. 네, 가능성은 줍니다. 근데 네. 그거를 보고 사실 이제 연준이 그럼 금리 안 내릴 거냐? 그거는 아닐 것 같고요. 그러한 어떤 불확실성 자체가 오히려 또 연준으로 하여금 금리를 좀 내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물가라는 부분 자체가 현재로서는 추세적으로 아주 뭐 저희가 이제 그 FOMC 전까지 한 2번 정도를 이제 더 받아볼 수 있는데 그 2번 사이에서 아주 의미 있는 어떠한 물가의 재상승 압력이 확인되지 않는다라고 네. 하면 좀 물가 자체는 사실은 꽤 큰 변수가 되지는 않을 거로 좀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FOMC 직후에 또 보고서를 쓰시고 네, 또 여기 출연을 해주셨네요. 네, 여러분 보실 수 있게 저희가 또 참고 자료를 올려두겠습니다. 여기 보면 아까도 말씀해주신 것처럼 고용에서 시작돼서 고용으로 끝났다. 이번 FOMC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는데 물가 쪽에서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완화가 되니까 여유가 생겼다로도 볼 수 있고 예. 고용이 굉장히 지금 신경이 쓰인다. 예. 이렇게도 예. 해석이 가능한 거네요. 예. 네. 그러니까 지금 고용 지표가 뭐 다소 이제 엇갈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오늘도 이제 구인 건수 뭐 이러한 졸트 보고서를 이제 언급을 했는데 뭐 아직 이게 전체적인 과거 평균을 보게 되면 이제 조금 노동 시장이 아직은 좀 과열이 됐다라고 표현할 수도 사실 있는, 물론 추세적으로 이제 그 어떤 노동 수요라든지 이런 것들이 둔화가 되고 있어서 분명히 조금 이전과는 다른 모습이긴 하지만 고용 시장이 근데 어떤 측면에서 보게 되면 생각보다는 사실은
뭐랄까요, 조금 그 상황이 조금 돌변하게 되면 더 악화될 수도 있는 그러한 어떤 좀 잠재적인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라는 부분 자체가 우리가 뭐 실업률이 올라가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지금 고용의 질을 보게 되면 서비스업의 일자리가 대부분의인데 그 서비스의 일자리에 있던 그 견인이 뭐 전 업종으로 이렇게 확산돼서 올라가면 다행인데 이게 몇몇 그러니까 뭐 그 헬스케어라든지 또 정부 부분 이 두 섹터만을 가지고 서비스의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거는 상당히 좀 질적인 측면에서 안 좋은 부분들이고요. 결국 그것이 뭐 결국 약화된다라고 하면 일자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크게 줄어들 수 있는 상황들 또 최근에 뭐 아직은 저희가 뭐 얘기가 되고 있지는 않지만 계속 뭐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어떤 우려들은 여전히 또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 결국 이제 고용 시장에도 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들이 뭐 잠재해 있는 상황들이고요. 이제 그렇게 보면 연준 입장에서 고용 시장이란 부분 자체를 당연히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요. 특히 이제 경기 부분에 조금 실기를 했을 때 뭐 자칫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다른 생각과는 달리 중국, 유럽 경기 자체가 안 좋아지는 이러한 상황이 결국 이제 미국 노동시장에도 당연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들 자체는 결국 이제 미국 경기를 어떻게든지 연착륙을 시켜서 고용시장 자체를 유지해야 되는 것이 연준의 지금의 어떤 그 사명이라고 할까요? 어떤 임무가 되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연준은 9월 뭐 금리 인하를 분명히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그 노동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고 중요한 포인트가 되다 보니까 기자회견에서도 그러면 노동시장 냉각이 없기를 바란다고 했는데 그러면 선제적인 금리 인하를 통해서 좀 미리 예방을 하면 안 되냐라는 취지의 질문이 있었는데 현재 정상화 과정에 있고 데이터를 좀 더 봐야 된다라고 했거든요. 문 의원님 여기에 이 답변 듣고 또 하실 말씀이 왠지 있으실 것 같아요. 항상 데이터는 본다고 얘기하시니까 네. 데이터 당연히 봐야 되는 거 맞고요. 제가 시작할 때도 얘기해드렸지만 올해 미국 대선이 없었다라고 하면 아마 연준은 생각보다 금리 인하를 조금 더 빨리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번 그래서 FOMC에서도 올해 만약에 이제 미국 대선이 네. 없었다라고 하면 저는 이제 그 생각은 변함이 없고요. 그렇게 보는 이유는 중앙은행들이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그 시그널들, 그러니까 실질 적립금리를 상회하는 실질 정책금리 환경은 이미 마련된 지 오래됐고 95년도 이후에 연준이 금리 인하를 단행하기 이전에 만들었던 투자 환경을 놓고 본다고 하면 비농업 부문 고용자 수, 그때 당시는 10만 명 초반까지 떨어졌고 근데 팬데믹 이후에는 이 레벨이 좀 상향 조정됐기 때문에 6월, 5월, 4월 비농업 부분 고용자 수 평균을 놓고 본다고 하면 17만 7천 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레벨에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선교 조건을 맞춘 거죠. 그리고 IS 제조업과 서비스업 지수 역시 동반 수축 국면에 있었고 이게 이제 이번 달에 확인됐던 거고 물가 기대 인플레이션율은 기존부터 둔화되고 있었고 또 부동산 대출 증가율 역시 둔화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이게 이번 달 모두 맞춰진 상황이라서 이런 정황이라고 하면 충분히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금리 인하를 해도 되는 여건은 맞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 대선이 올해 좀 약간 통화 정책에도 영향을 주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었다고 얘기를 좀 드리는 거고요. 저는 노동시장을 좀 앞으로 좀 강조하는 이유들은 있는데 지금 통화 긴축이 결국 경제활동 둔화, 특히 노동시장 냉각은 이미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뭐 졸트 구인 건수나 ADP, 비농업 부분, 뭐 고용 취업자 수 그리고 이 주간 신규 청구 건수 이런 지표들로 보면 주간 단위이기 때문에 사실 전주와 비교를 해보면 약간 등락은 좀 있을 수 있겠지만 아까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추세를 놓고 온다고 하면 노동시장 냉각을 충분히 입증할 만한 그런 데이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노동시장 냉각 그 중심에는 사실 수급 불균형이 완화되고 있는 게 기인하거든요. 그러니까 노동 공급을 놓고 온다고 하면 이민자 수가 예상했던 것보다 급증했기 때문에 공급 측면에서 확충되다 보니까 이제 수급 불균형이 완화되는데 가장 큰 영향을 줬던 거고요. 지금 현재 미국 노동시장이 지금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서비스, 건설업, 공공 부분을 중심으로 사실 시간제 일자리가 지금 노동시장을 그나마 뒷받침했던 부분들인데 사실 양질의 이 노동력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노동시장 냉각 앞으로도 계속 지표를 통해서 확인될 여지가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연준 입장에서는 9월달 이전에 분명히 이를 또 금리 인하를 하는 명분으로 좀 삼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럼 그 말씀 좀 해주세요. 이제 데이터를 노동에서 면밀히 본다 그랬으니까 가장 가까이 있는 8월 2일에 이제 고용보고서 발표가 되고 실업률이 지금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게 지금 현재 4.1인데 이게 절대적으로는 낮아도 0.1만 올라도 4.2만 돼도 아까 말씀해주신 쌈의 법칙에 충족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면밀히 보고 있는 건가요? 이거 관계 좀 알려주세요. 그래서 쌈의 법칙을 만드신 쌈 그 교수님이
최근 들어서 이제 그 숫자가 인계치 0.5%포인트에 근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좀 앞당겨서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결국 노동을 중심으로 좀 미국 경기 둔화가 생각보다 빠르게 일어날 시기가 앞당겨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때 이제 금리 인하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 미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들이 좀 시간이 지날수록 확인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이 금리 인하에 대한 시점을 두고 의견들이 좀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요. 실업률 사실 상당히 낮은 폭이에요. 근데 절대적으로는. 네, 근데 앞으로 실업률은 올라가는 게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계들을 좀 알아두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위원님이 보시는 이번 고용 보고서에서의 관전 포인트, 앞으로의 고용 데이터를 볼 때 이런 부분이 있다면 어떻게 될 거다 이렇게 봐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요? 예, 뭐 네. 지금 뭐 실업률 자체는 뭐 약간씩이지만 올라가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뭐 그동안 이제 고용 지표가 그래도 뭐 괜찮다라고 저희가 평가했던 부분은 결국 이제 비농업 일자리 수였는데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러한 일자리 수 자체가 갑자기 이제 뭐가 줄어드는지 특히 이제 서비스 일자리 결국 이제 서비스 일자리일 것 같은데 그 서비스 일자리에서 뭔가 변화가 있는지라는 부분 자체를 조금은 이제 주시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통상적으로 이제 고용 지표가 이제 뭐 후행 지표다. 이제 경기가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움직인 이후에 사실은 고용 데이터가 사실은 움직이는 경향이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후행 지표라는 얘기를 하는데 요새는 과연 이게 고용 지표가 미국 같은 경우는 이게 후행 지표인지 선행 지표인지 좀 헷갈리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여하튼 이 고용 지표라는 게 여하튼 미국 경기의 어떤 전반적인 흐름을 사실은 좀 반영을 한다라는 부분에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뭐 일자리는 뭐 여전히 좀 견조한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그 견조함이 정말 흔들린다라고 했을 때는 정말 시장이 이제 연준이 말씀드린 대로 이제 물가 때문에 금리를 내리는 게 아니라 경기 경착륙을 방어하고 하는 그 인슈런스 컷 보험성 금리 인하로 간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그 흐름이 만약 그 현실화된다라고 하면 뭐 주식시장에도 사실은 썩 달가운 모습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부분에서 고용시장이 사실은 이제 둔화가 된다 하더라도 상당히 그 연준이 이제 희망하는 것처럼 상당히 좀 완만하게 둔화가 되는 이러한 흐름이 과연 나올지가 사실은 앞으로의 어떤 주식시장 또 금융시장 흐름에도 상당히 좀 중요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다음 FOMC가 보면은 9월인데 우리 추석 연휴 끝나고 거의 직후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한 달 반 이상이 남은 거예요. 그럼 그동안에 이제 지표 확인할 게 많다 보니까 중간에 어떤 연준 위원들도 물론 발언을 많이 하겠지만 8월에 잭슨홀 미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잭슨홀 미팅도 조금 더 이 관심도가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뭐 지표 같은 것들이 조금 더 나오고 확인하게 되면 여기서 좀 더 강한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이라든가 아니면 아직은 좀 아니다라는 거라든가 뭔가 메시지가 좀 강하게 나오지 않을까. 이 잭슨홀 미팅이 22일에서 24일입니다. 8월 22일, 24일이기 때문에 한 3주 정도 남아있거든요. 그 사이 무슨 지표 확인할 수 있죠? 예, 뭐 고용 지표하고 물가 지표를 다 두 개 다 그렇죠.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뭐 통상적으로 보면 이제 잭슨홀 미팅 자체가 이제 9월 통화가 연준 FOMC에 상당히 이제 어떻게 보면 상당한 시그널을 사실 줬던 게 뭐 저희 뭐 이전의 사례를 보면 분명합니다. 근데 한편에서 보면 사실은 지금 연준 오늘 이제 파월 의장이 사실상 이제 9월 뭐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9월 금리 인하를 시사를 해줬다라고 사실은 저는 평가를 좀 하고 있고요. 이제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잭슨홀 미팅에서 딱히 뭘 더 해줄 수 있을지 뭐 정말 9월에 금리 인하할 거야라고 얘기하지 않는 이상 사실 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없는 거고요. 네, 그렇게 보면 잭슨홀 미팅에서 뭐 저 개인적으로는 뭐 추가적인 어떤 그 뭐 분위기 자체를 확인하는 것 이상의 더 명확한 어떤 시그널을 주기는 사실은 저는 쉽지 않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이미 그 전에 이번 주에 나올 뭐 고용 지표라든지 또 이제 그 7월 소비자 물가 뭐 이러한 것들을 보게 되면 어느 정도의 어떤 시장의 반응 뭐 이러한 것들은 어느 정도는 이미 결정이 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오히려 이전에 비해서 잭슨홀 미팅 자체의 어떤 중요성 자체가 저는 조금 더 오히려 떨어진 부분들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거기서 뭐 지금의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는 발언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건 오히려 이제 시장에 충격을 주는 거죠. 이제 그러한 분위기로 나올지는 저 가능성은 좀 낮게 보고 있어서 이제 그렇게 보면 잭슨홀 미팅에 대해서 이전보다 좀 중요성이 좀 떨어졌다라고 저는 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한 2년 전인가요? 3년 전, 2년 전에 잭슨홀 미팅에 시장에 굉장히 충격을 줬던 어떤 그 한 해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좀 주목도가 있긴 있는데 이번에는 좀 떨어질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뭐 위원님 FOMC 관련돼서 하실 말씀 추가로 있으실까요?
사실 작년에 연준의 금리 인상 중단이 네. 7월 달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잭슨 홀 뭐 미팅을 좀 중요하게 보시는 분들도 있긴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잭슨 홀 미팅은 뭐 단기적으로 이제 금리 변화를 직접적으로 아니면 간접적으로 시사하는 그런 회의는 아니에요. 앞으로 이제 금리 인하를 하게 된다고 하면 이 통화 정책이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그러니까 이러한 좀 거시적인 부분에서 시사하는 부분들이 무엇일지에 대한 이런 토론들이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리 인하라는 시점에 투자자들이 워낙 많이 관심을 가지시다 보니까 의미도를 주는데 잭슨 홀 미팅의 그 성격은 좀 다르다는 거를 좀 얘기해드리고 싶고요. 결국 중요한 거는 글로벌 증시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는 연준의 금리 인하를 가시화될 수 있다라는 것을 좀 반영하면서 올라갈 여지는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올해 미국 대선 이전까지는 미국 증시 계속 우상향하는 흐름 계속 예상되고요. 최근에 성장주들 많이 흔들렸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동안 호재를 차익 실현으로 좀 삼으려고 하는 물량들이 추대되고 대부분 좀 소진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건전한 수급을 바탕으로 다시 올라갈 여지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주 이후부터 다시 미국 증시 주도로 위험 자산을 선호하는 흐름들이 좀 이어질 여지는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금융시장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져 왔는데 맞습니다. 이제 금리 인하 가시권에 그럼 들어와서 금리 인하를 9월부터 정말 한다고 하면 이게 금융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사실 오늘 간밤에 미국 시장만 보면 금리 인하에 대한 강한 시그널만이 아니라 기업의 실적 그리고 그동안에 좀 조정을 많이 받았던 빅테크 기업들의 반등 뭐 이런 것까지 좀 더해져서 올라간 시장이니까 금리 인하만으로는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까? 요거는 또 다르게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이게 시장이 좀 금리 인하를 먼저 선반영한 측면도 있지 않은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네. 말씀대로 이제 오늘 각종 뭐 채권 시장, 주식 시장, 외환 시장을 보게 되면 분명히 선반영을 한 부분들이 있고요. 또 공교롭기보다는 최근에 뭐 사실은 미국이 더 이제 금리 인하 시점이 늦은 거죠. 사실은 중국도 금리 인하했고 오늘 BOE가 뭐 금리 인하 컨센서스 자체가 이제 금리 인하니까 금리 인하할 가능성이 있고 20일은 오히려 9월에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이 상당히 있고 이미 사실은 전 세계가 금리 인하 사이클에 이제 들어간 상황들이고 거기에 이제 막차를 연준이 사실은 좀 타게 되는 어떠한 흐름으로 사실은 좀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관건은 사실은 이제 금리 인하기다 보면 어느 정도는 사실은 저는 뭐 반영이 됐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는 뭐 경기 펀더멘탈에 대한 부분 자체가 상당 부분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은 다행스럽게 사실 우리가 조금 우려도 있었지만 조금 그래도 연착륙에 대한 모습들 또 파월 의장도 강하게 뭐 경기 경착륙 없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사실은 뭐 저보다 더 잘하시겠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뭐 신뢰를 가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 결국 이제 나머지 국가들, 그러니까 미국을 제한 국가의 어떤 경기 회복세가 과연 이제 같이 동반될 거냐라는 부분, 그러니까 금리 인하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동반될 거냐라는 부분 자체가 기본적으로는 주식시장의 흐름에 상당히 큰 영향을 좀 미치고 있는 부분들인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대선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 자체도 어느 정도는 수명 아래로 저는 가라앉았다라고 봅니다. 물론 저희가 11월 대선 결과를 봐야 되긴 하겠지만 최근의 분위기로 봐서는 해리스 부통령의 그 경쟁력이라고 할까요? 이러한 것들이 예상보다는 상당히 상당히 좀 강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어서 정말 트럼프가 될 거다라는 어떤 뭐 어차피 대통령은 트럼프라는 어떤 그러한 심리 자체가 이제는 많이 흔들린 부분들, 이제는 해리스가 될 수도 있다라는 어떤 그러한 것들이 말씀드린 대로 채권 금리라든지 뭐 이러한 또 주식 시장에도 상당 부분 뭐 트럼프 트레이드라든지 이러한 것들에 대한 기대감 자체가 상당히 약화된 이러한 분위기로 좀 가고 있고요. 그것이 이제 주식 시장에는 뭐 불확실 완화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상당히 좀 우호적으로 좀 작용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불확실성, 미국의 금리 인하라든지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 자체는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됐다라고 보고 이제 남은 거는 이제 경제 체력 자체가 결국 이제 이 주식시장의 흐름을 뒷받침해 줄 건지, 그것이 특히 이제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의 어떤 경제 체력이라는 부분 자체가 우리의 기대치만큼 다시 올라올 건지라는 부분이 어찌 보면 조금 중요한 변수가 아닐까 좀 보고 있습니다. 뭐 중국, 유럽 뭐 그밖에 뭐 한국도 포함되는 네, 거죠. 한국도 포함이 되고 그렇게 밝게 보이는 나라는 없네요. 지금 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보면은 이미 어제 간밤에 2년물도 10bp 급락, 10년물도 10bp 급락 조금 급하게 움직인 감도 있고 최근에 보면은 머니마켓 펀드 자금이 좀 많이 유출이 되면서 채권 쪽으로도 많이 흘러갔다 이런 분석도 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주식, 채권, 이 투자 이제 전략 쪽으로 한번 보다 보면
문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항상 주식은 올해 대선 전까지는 꾸준히 오른다라고 네. 지속적으로 말씀해 주셨고 그렇다면 계속해서 주식 쪽으로 조금 더 희망이 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채권 쪽도 요즘에 관심이 좀 많으셔서. 올해는 주식과 채권이 모두 좋습니다. 모두 올라가는. 상대적으로 네. 이제 올라간 그 속도, 그러니까 수익률이 되겠죠. 주식이 이제 월등히 높으니까 그래서 네. 주식을 우선적으로 좀 얘기를 드리는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시장에서는 물가 통화 정책에만 주목을 하고 있었는데 사실 미국 증시가 그동안 올라온 바탕에는 경기와 이익이 있다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미국은 NBER, 전미 경제연구소 데이터에 의하면 올해 5월달 기준으로 팬데믹, 경기 확장 들어간 이후 49개월째 경기 확장에 놓여 있다라는 얘기 좀 드리고 싶고요. 또 S&P 500의 EPS 증가율은 지난해 2분기를 기점으로 매 분기마다 개선되고 있는 양상인데 이게 올해 연말까지 계속 이어질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단순하게 올해 우리가 가보지 않았던 길을 걷고 있기 때문에 사실 두려운 부분들이 또 있죠. 그렇기 때문에 좀 많이 오르면 팔려고 하는 그런 니즈가 올라갈 여지도 있지만 결국 경기가 확장되고 기업이익이 뒷받침된다고 하면 밸류에이션을 정당화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S&P 500 지수가 미국 대선 이전까지 6,100 정도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여력이 있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어차피 7월 FOMC가 끝났고 이미 이제 9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할 거라고 시장이 인지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 결국 미국의 장기채들 금리 추이를 놓고 온다고 하면 지금보다는 앞으로 좀 내려갈 여지가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다고 하면 그 투자자의 그 성향에 따라서 좀 공격적인 분들은 주식을 하시는 거고 안정성을 좀 우선시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미국의 장기 국채에 투자하는 상품들 좀 투자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이시고. 하지만 주식이 더 좋다. 네. 주식이 더 좋을 것 같다. S&P 500 같은 경우 6,100을 지금 제시를 또 강하게 해주셨는데 근데 최근에 보면 오늘 간밤에만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이 다 맞물려서 강하게 올랐지만 최근에 이 기술주 고점 논란으로 인해서 주식이 좀 급격하게 조정을 보였던 것도 사실인데 금리 인하 요 기대감 이게 어떤 모든 변곡점 분위기를 또 바꿔줄 수 있을지 간밤에만 좀 잠깐 그랬던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은 금리 인하를 단행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그래서 주가에는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는 그 기대감이 반영됐던 거고요. 실제적으로 금리 인하를 단행하게 되면 이제 추가적으로 금리 인하를 어느 속도로 얼마나 더 많이 할까라고 관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간밤에 이렇게 폴 같은 걸 받아보면 네. 올해 그리고 내년에 얼마 정도 금리 인하할까 그런 폴이 돌잖아요. 네네. 결국 이런 걸 감안한다고 하면 저는 금리 인하 단행이 또 주가가 올라가는 새로운 출발점 대구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주가는 계속 올라갈 여지는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미국의 성장주들 특히 기술주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는 생각을 해요. 그렇게 보는 이유는 미국의 반도체 업황 사이클을 놓고 온다고 하면 지난해 4분기 때 상승 국면에 들어갔고 보통 4년 주기로 순환을 하는데 상승 국면에 들어가면 평균적으로 8개 분기에서 9개 분기 정도는 지속이 됩니다. 이 얘기는 결국 내년 3분기에서 4분기 정도까지는 반도체 상승 국면에 놓여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GPU 매출 늘어나고 또 거기에 HBM을 판매하고 있는 삼성전자 이제 납품을 하겠죠. SK 하이닉스, 마이크론 관련된 기업들의 실적들도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질 여지가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국내 시장에서 뭐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주가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네네. 아마 연말 정도 되면 지금 떨어진 폭을 또 만회할 정도로 다시금 올라가는 추이 좀 기대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미국의 기술주, 성장주주 중심으로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문 의원님이 지속적으로 대선 전까지 지속적으로 좀 주식이 간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번 금리 인하 기대감, 금리 인하가 좀 가시권에 들어온 점은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까지 들어봤고요. 사실 오늘 FOMC에 대한 얘기지만 이번 한 주 FOMC뿐만 아니라 오히려 어쩌면 더 많은 주목도를 받았던 게 BOJ입니다. 어제 금리 결정이 있었고 실제로 달러 엔도 상당히 급하게 많이 움직였습니다. 이 부분도 FOMC와 맞물려서 이 금융시장에 어떤 영향을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이제 중장기적으로 줄지 이 부분도 좀 얘기를 나눠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위원님 어떻게 보셨어요? 어제부터 시작해서. 예, 일단 오늘 장중에 뭐 149엔까지 잠깐 이제 하락을 했다가 뭐 제가 나오기 전까지는 150엔대로 다시 회복을 했는데요.
어제 이제 BOJ 결과는 뭐 시장이 일부는 예상을 했지만 사실은 이제 금리를 뭐 어찌 보면 조금 서둘러서 이제 인상을 한 상황들이고, 그래서 어찌 보면은 좀 시장에 상당히 충격을 줄 수도 있고 엔화의 어떤 강세 흐름을 사실은 이제 줄 수 있는데, 근데 사실 어제 BOJ 회의 결과가 딱 끝나고 이제 성명서가 발표된 상황에서는 사실은 엔화가 별로 움직이지는 않았습니다. 그 원인 자체는 사실은 그 또 하나 이제 관전포였던 일본의 양적 완화 규모 자체의 어떤 그 축소 계획 자체가 생각보다는 상당히 좀 지연되는 어떤 스케줄로 발표가 됐기 때문에 금리는 인하했지만 돈을 푸는 어떠한 유동성 정책 자체에 대해서는 여전히 완화적인 어떤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이제 시장이 좀 안도를 하면서 엔이 안 움직이다가 갑자기 이제 그 일본 우에다 총재가 이제 기재회견을 나가면서 상당히 매파적인 발언, 그러니까 금리 인상을 더 할 수도 있다라는 어떤 얘기를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엔화가 상당히 이제 강세가 됐고, 오늘 이제 연준의 어떤 그 9월 금리 인하까지도 이제 맞물리면서 이제 급락을 했는데요. 우리가 이제 엔화의 강세를 이제 잠깐 이제 보는 부분에 있어서 두 가지 관점이 있겠죠. 하나는 이제 달러에 대한 영향. 그러니까 뭐 아무래도 이제 엔화가 강세가 되면 이제 달러가 당연히 약세가 될 거고요. 이제 그거는 뭐 여러 가지 자금 흐름 면에서 보면 이제 위험 자산 선호라든지 이러한 쪽에 이제 강화의 모습이 사실은 나올 수 있는 부분들에서 이제 주목을 받는 부분들이고, 또 하나 이제 주목을 하는 건 사실은 엔캐리 트레이드죠. 네. 이미 150엔 이 정도까지 떨어지면 이제 그 우리가 고점 자체가 162엔 정도였으니까 거의 12엔 정도가 이미 떨어진 상황들입니다. 거의 7, 8%가 떨어진 상황들이죠. 여기서 만약 엔이 더 강세를 간다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엔캐리 청산이 이제 본격화될 수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환차손이 발생할 테니까요. 이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자금 시장에 뭔가 또 다른 어떤 변동성 요인이 사실 발생을 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거는 딱히 이렇게 달갑지는 않은 뉴스가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이제 뭐 머니 마켓에서 이제 자금이 이제 네. 나오기 시작을 했다라는 네. 부분은 뭐 한편의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사실 긍정적인 부분들인데, 전세적으로 이러한 자금의 흐름의 변동성 자체가 상당히 커질 수 있는 위험이 또 엔에서 사실은 도사리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보면, 저도 뭐 이제 주식시장이라도 채권시장의 동반 랠리를 결국은 할 거로 좀 보고는 있긴 하지만, 우리가 뜻받지 못하는 어떤 그 변동성이라든지 이러한 것에 대한 리스크는 엔의 강세로 인해서 사실은 노출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뭔가 조금 시장이 뭔가 또 뭐 청산에 대한 얘기들이 또 나오죠. 얼마 전에 기술주 자체가 조정을 받았던 뭐 원인 중에 하나가 뭐 엔캐리스 청산이 아니냐라는 의구심이 나오는 것처럼, 실제로 이제는 그 의구심이 아니라 실제 엔캐리 트레이드 자체가 청산이 될 수 있는 위험 자체가 상당히 커졌다라는 부분에서 보면 언제든지 이제 취약한 고리 부분에 있어서는 뭔가 그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그 가능성은 좀 커졌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는 좀 예외였을 것 같은데 최근에 엔화가 강세로 움직인 흐름과 네. 기술주의 매도 그 차트가 굉장히 일치하고 네. 좀 그랬다라는 분석도 상당히 좀 많이 보이던데 이게 실제로 그렇습니까? 연관성이 그거를 깊나요? 네. 뭐 직관적으로 말씀드리면, 왜냐하면 저희가 뭐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그렇죠. 대한 어떤 정확한 데이터를 사실은 네. 좀 보이기는 사실은 어렵고, 공교롭게 사실은 그게 모든 게 다 공교롭게 맞은 부분들인 것 같고요. 근데 기술주와 관련돼서 앞서도 뭐 얘기를 하셨지만 이제 뭔가 수익성에 대한 어떤 우려, 뭐 우리가 뭐 AI에 대한 기대감은 사실 있었지만 이제 수익성에 대한 우려 자체가 일부에서 제기됐는데, 사실은 그 부분에 있어 어저께 엔비디아 주가가 다시 이제 급등을 한 부분 자체는 그러한 어떤 그 수익성에 대한 우려가 결국 자본 지출이 뭐 대부분 늘어난다라는 어떠한 쪽에서 수익성에 대한 문제가 크게 없을 수도 있다라는 어떤 반등이 사실은 어저께 주가를 이끌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자본 지출을 하면 그만큼 칩도 네, 사고 그렇죠. 뭐 네. 사는 거니까요. 앞으로도 뭐 자본 네. 지출이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결국 이제 늘어날 수밖에 없는 네. 구조가 아닌가라는 쪽에서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저희가 뭐 당장 엔화하고 기술주의 어떤 조정을 이렇게 같이 이제 연관져서 뭐 차트 상황에 비슷하다고 해서 그렇게 연관일 수도 있긴 하지만 단적으로 그것 때문에 그렇다라기보다는 지금 전체적인 어떤 기술주를 바라보던 어떤 센티멘트 자체가 다소는 변화가 있었는데, 그 변화 자체가 어제 이제 뭐 여러 가지 또 이제 보고서 뭐 이런 것들이 나오고 또 미국의 어떤 자본 지출 추이를 보게 되면 생각보다는 여전히 좀 강하다라는 측면.
측면에서는 조금 기우가 아니었나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근데 말씀드린 대로 엔켈이 엔화의 어떤 추가 속도, 강세 속도 자체는 저희가 조금 계속해서 주시는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거로 좀 보고 있습니다. 아니 실제로 나스닥 쪽에서도 지난 26일에 난 기사긴 한데 일본 엔화가 기술주 급락을 초래했는가 제목 자체를 이렇게 이제 실었고 뭐 헤지펀드 쪽에서는 진짜 뭐 약간 체념한 분위기다 이런 식의 어떤 기사들이 좀 쏟아지다 보니까 이게 정말 우연히 맞았던 건지 시기가 아니면 진짜 연관성이 있는 건지에 대해서 좀 듣고 싶었습니다. 네, 위원님은 우연이었다. 예, 우연인데 네, 이제 말씀드린 뭐 그런 거. 근데 이제 어저께 우에다 총재가 얘기했듯이 네. 또다시 그 금리 인하를 인상이죠. 일본은 금리 인상을 이번 이제 7월로 했는데 뭐 예를 들어서 3분기 말이나 4분기 다시 한다. 이렇게 됐을 때는 상황은 상당히 좀 변화될 수 있는. 왜냐하면 정말 이제 금리라든지 엔의 강세 속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큰 변화가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 그때는 정말 저 엔켈이 청산에 대한 고민을 상당히 깊게 해야 되는 부분 시점이 아닐까 보고 있습니다. 지금보다 조금 더 강세 쪽으로 갔을 경우를 말씀해 주신 거 위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엔화. 사실 일본은 2022년도 12월 이제 YCC 상단을 수정하면서 네. 통화정책 정상화 행보를 밟아오고 있는데 이제 미국이 금리를 올리니까 엔화가 상대적인 약세를 보이는 게 과거 대비 너무 시간이 길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착시가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투자자분들이 엔화 약세, 일본 증시 상승에 대한 고정관념을 좀 형성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 BOJ가 금리 인상을 하는 명분은 지금 현재 임금과 물가의 선순환이 자리 잡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 경기가 좋아질 걸 염두에 두고 금리 인상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엔화 약세의 피해, 특히 수입 물가가 올라가면서 그 영향들이 결국에 가계의 가처분 소득이 늘어났는데 부정적으로 작용했다고 하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결국 가처분 소득 증가를 유도하면서 소비를 늘리려고 하는 생각이기 때문에 결국 앞으로도 이제 금리 인상 행보를 좀 밟아갈 여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엔화 강세, 일본 증시 하락이라는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조합이 좀 일시적인 현상은 아닌 것 같아요. 좀 당분간 계속 이어질 여지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이 이 일본 증시에 대한 관심 또 엔화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아졌는데 이제는 조금 지켜보는 시점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FOMC 결과를 또 받아들면서 우리는 8월 증시를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마무리를 좀 해볼까요? 8월 증시 전반적으로 뭐 증시뿐만이 아니라 금융시장 전반적으로 어떤 부분 좀 염두에 두고 대응을 해볼까요? 예, 뭐 8월 증시는 사실 좀 불확실성이 좀 완화되는 시점이 아닌가. 그러니까 저희가 7월달에 뭐 증시가 상당히 좋다가 이제 갑자기 곤두박질 친 부분에 있어서 뭐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의 피격을 기점으로 한 어떤 트럼프 트레이드라는 부분도 있었고 또 말씀드린 기술주 뭐 실적에 대한 눈높이도 있었지만 사실은 이제 수익성이라는 또 다른 어떤 불확실성이 제기된 부분들이 있고요. 또 한편에서 보게 되면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중국이라든지 이러한 어떤 성장 또 유럽의 성장 자체가 상당히 좀 부진했다라는 부분이 다 맞물리면서 네. 사실은 주식시장에 약간의 조정이 있었는데 그러한 어떤 불확실성 자체가 어느 정도는 8월엔 또 해소되는 부분.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미 대선은 어디로 갈지 모르는 상황이 됐고 기술주에 대한 우려 자체도 뭐 어제 하루만을 가지고 우리가 뭐 완전히 해소됐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네. 어느 정도 해소된 상황에서 결국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미 연준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들이 금리를 내리기 시작을 했다라는 부분은 일단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문 의원님은 뭐 S&P 500 6,100 제시해 주셨으니까 지금 사야 될 시점이네요. 저는 그렇게 얘기를 드리고 있고요. 네. 다음 달에는 이제 일로이드 시카고에서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7월이 트럼프 공화당의 주목을 좀 받은 시기였다고 하면 다음 달에는 이제 민주당 해리스 후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 때문에 아마 이게 또 증시가 올라가는 한 가지 축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하이투자증권 리서치센터 박상현 전문위원 그리고 대신증권 리서치센터의 문남중 수석연구위원 두 분과 함께 FOMC, BOJ 비롯해서 여러 시장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끝나지 않은 여정, 변화의 물결소. 우리의 질문은 계속될 것입니다. 거대한 역사로 읽는 인간의 욕망과 부의 흐름. 새로운 부의 미래를 알려드립니다. 자본주의의 적은 자본주의.